메이저 수학과학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네.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혹시 주차하셨으면 나가다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설명이 하면 되게 길거든요. 처음엔 되게 긴장해서 막 헛소리 하다가 점점 길어지는데 오늘은 그래도 되도록 좀 간결하고 짧게. 근데 할 얘기가 좀 많긴 해서 일단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학년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중등 과정 하시나요? 고등 과정 나가는 학생도 있나요? 고등 과정 나가고 싶고 중등 하고 있나요? 아니면 초등 하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초등은 거의 안 하고. 초등 얘기 건너뛸까요? 네, 초등이에요? 네. 그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네, 저 때가 80kg였는데 69까지 갔다 다시 저대로 가고 있죠. 네, 그런 사람이고요. 저희 만약에 이제 학원 뭐 상담을 원하시거나 입학 테스트를 보실 거면 거기 안에 프린트 안에 있거든요. 신청해서 하시면 시험 보시면, 그러니까 뭐 입학을 안 하시더라도 시험 보시고 저랑 상담 원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잡아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입시나 뭐 어디 가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상담을 하니까, 제가 실제 다 고3,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고3 있는 애가 인문 논술 쓴다 그래서 제가 인문 논술도 봐주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는 이과를 나왔는데 대학은 문과로 갔고, 옛날에 로스쿨생들 대상으로 제가 논술 강의도 했었어가지고 인문 논술도 봐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담할 때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를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행을 하죠, 되게 슬프게도. 그죠? 네, 선행을 많이들 하는데, 그러니까 왜 할까를 생각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되게 비극이죠.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중일 세 나라의 이제 시험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선행 학습을 한 애들이 이제 시험을 잘 보게 돼요. 이유도 말씀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첫째를 기르는 어머님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데, 둘째, 셋째, 이제 첫째가 가서 수학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나면 이제 좀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엄마는 몰랐지만 이제 옛날에 강남에서 이제 열정에 불타는 팀장 엄마로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리저리 했었는데,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과학고, 영재학고 준비를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까지 거의 수학 과학만 했었거든요. 밤낮 없이 수학과학, 하루에 수학 시험 4시간씩 보고 5년을 굴렀어요. 5년을 굴러서 했는데, 변명이겠지만 아무튼 수학과학 쉽게 나오고 연합고사 못 봐서 떨어지고 이제 일반고를 가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내신을 하고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을 가는 과정을 봤더니, 수학을 그렇게까지 정말 많이 해놓은 게 사실은 수능을 잘 보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나중에 저희 엄마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그냥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공식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요새 유튜브에 나오면서 4세 고시니 7세 고시니, 제 주변에 애들 중에서 이제 게이트나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영어를 끝내고 어릴 때 독서를 하고 뛰어놀고 두뇌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국어는 논술을 다니고, 영어를 중학교 때 고3까지 끝내고, 수학을 중학교 때 선행을 해서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수능을 보기 위해서, 내신도 그렇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수학이 있고 다른 기타 모든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감은, 아이가 이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등수가 똑같이 나오려면 다른 모든 과목 하는 거 다 합친 거에 한 3배는 수학에 투자를 해야 동등한 점수가 나와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거를 보통은 이제 첫째 아이 키우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어릴 때 클 때 이제 저는 강남에서 컸고, 제가 이제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면 재수를 하면서 종로학원에서 이제 재수를 할 때, 제 친구들은 이제 서초랑 강남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특징을 얘기하면, 강남은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도 수학과학 올인이었고, 서초는 약간 전인교육 스타일이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도 하고 뛰어놀고 전 과목 다 잘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딱 만났을 때, 그러면 수능은 누가 더 잘 보냐?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이 그때 당시도 되게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첫째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둘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학을 중학교 때 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데, 그거를 사실 잘 모르시는 거,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센이나 실력 정석을 2번 봤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서도 이제 2번 봤는데 얘가 왜 이걸 틀려요라고 물으시면, 사실 그거는 모르셔서 그런데 실제로 그게 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게 수학이 너무 많아서 이제 미리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행의 이유가 있는 건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학이란 과목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제가 갑자기 긴장해서 헛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배워보셨죠? 옛날에 이제 나이대가 제가 예전에 학원 처음 차렸을 때는 어머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뭐 옛날 얘기하면 요새는 그랬나 했는데 지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보면 이게 1학년 수학 있잖아요. 뭐 이런 기억나세요? 인수분해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의 딱 토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들 이제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공부 다 잘하셔서 고3 다 끝나고 거기까지 가고 나면 나중에 이걸 바라보면 아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고 이거를 모르면 이걸 모르고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을 텐데 그 수학적인 내용이 뭐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축이랑 만났을 때는 뭐 2차 방정식의 그 근이 되고 이런 게 당연할 텐데 그게 처음 아이들이 되게 뛰어난 아이고 수감이 좋은 아이도 배워서 처음에 할 때는 그게 감이 안 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제가 중등 세네 풀고 뭘 하고 나가서 심화를 A급도 풀고 한 아이도 내신할 때 와서 심화 얘기할 때 심지어는 고등수학에서 고1 어렵게 나온다는 정연합 기출 다 푼 애들이 지금 저희 반에 중3 애들이 많은데 저희 반에 좀 중3이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내정에. 걔네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중3 수학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면 틀릴 리가 없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모를 리가 없는데도 가면 거기서 아주 기초적인 이게 함수가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 게 까먹은 게 아니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은 이제 문제를 배우면 이걸 문제를 이렇게 풀고 이걸 계산을 맞추고 이제 이런 거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게 쭉 이어져서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방정식 함수가 연계돼서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같다는 게 이어지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제가 실력 정석 볼 때 한 3번째 볼 때 정도 이어졌고 제가 3번째 볼 때 이어진 거는 사람들이 얘기할 땐 그런 것도 있죠. 아이들의 이제 그 능력치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가 있긴 한데 저는 빨리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뭐 머리가 좋다 이런 것 떠나서 저는 어릴 때 수학 볼 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뭐 배우지가 궁금해서 정석의 목차를 계속 봤었거든요. 요건 요렇게 보고. 그런 이제 목차를 보고 이게 이어지는 거를 계속 연계성을 계속 이게 이래서 다음을 배운다는 거를 고민을 좀 했던 탓에 조금 빨리 이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가르쳐 보면 이게 되게 웃긴 게 꽤 아까 뒤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처음 나갈 때 어디까지가 성취가 되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드려서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센을 풀어가지고 센의 테스트를 95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좀 더 심화를 해가지고 기출 시험을 봤는데도 90점을 받았어요. 그럼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넘어갔죠. 이거 6개월만 지나서 와서 다시 풀잖아요. 그러면 까먹어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뭐 중등 나가보신 분도 있고 초등에서 이제 고등 나가보신 분도 있지만 초등 하는 거랑 달리 중등 처음에 1학년 되게 고생 많이 하거든요. 고생 안 하는 우리 아들은 고생을 안 했다라고 하면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뭐 굉장히 소질 있는 학생이고요. 그 고생을 하고 고등 나갈 때도 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소화가 되고 넘어가도 조금 있으면 또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와서 복습하고 시험을 보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 삶에 학교 갔다가 다른 과목도 하고 수행평가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땡겨지는 거죠. 특히나 중학교는 그래도 괜찮아요. 중학교는 애들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이 놀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욕심이 좀 있어서 성적이 좀 나올랑 말랑 하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수학을 많이 안 했던 애들 중에서 고1에 가서 전체적인 수행평가도 잘 챙기고 담임선생님이랑 얘기도 잘하고 다 잘해서 다른 과목은 과학도 한번 좀 학원 다녔더니 좀 알게 돼서 잘 보고 그런 애들이 수학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수학이 안 나오는 게 이게 중학교 때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저희 반에도 한 2명 있는데 걔네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 지금 2시간밖에 안 자는데 제가 맨날 잠을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미안하지만 잠을 줄여야 된다. 다 하려면 이것도. 2시간을 자고 물론 어디 가서 좀 졸긴 하겠죠. 근데도 계속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냐고 얘기하면 방법 2가지밖에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중학교 때 다시 많이 하고 오던가. 근데 이건 불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어쨌든 우선순위 정해서 최대한 많이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애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고등학교 가서도 시간이 되게 많고 널널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얘기랑 이제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진짜 발판이 돼서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너 이거 수학만 올리면 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올라가는 이게 시간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수학학원 원장인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애들 가르쳐 보면 노베이스라고 하죠. 다 안 돼 있는 애들. 다 안 돼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국영수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과목은 수학은 아니에요. 노베이스 중에서 시간을 같이 투자했을 때 가장 안 되는 과목은 뭔 것 같으세요? 영어죠.
네. 근데 그 영어예요, 사실은. 영어가 노베이스를 시작했을 때 국영수를 다 때려 넣는다고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영어인데 다행히도 영어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해가지고 고등학교 하는 애들도 수학을 못하는 애들도 그럭저럭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노베이스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영어고요. 그 다음은 국어. 국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남에 집을 팔아도 국어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국어. 그 수학이 때려 넣으면 되는데 그 때려 넣는 그 절대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제가 때려 넣어본 적이 있는데 때려 넣는 건 뭐냐면 학교 다 무시하고 내신 다 무시하고 그냥 저와 매일 와가지고 한 2년 때려 넣으면 되기는 하거든요. 조금 소질 있는 애들은 1년을 때려 넣어도 되기도 해요. 뭐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야구하다 돌아와서 고3 때 와가지고 센 A단계부터 해가지고 1등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학교 다 무시하고 1년 동안 재수생처럼 지낸 거고 그런 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럼 고등학교 때 시간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센을 다 소화하고 고등학교 물론 소화라는 게 뭐 저처럼 이게 강사가 보는 눈으로 모든 거를 소화할 수 있으면 가서 시험 잘 보겠지만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 문제를 맞추는 걸로 할 때 심화까지 다 소화하고 시험을 보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마지막에 시험 보는 연습하기 전 단계는 중학교 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중학교 때 내신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복습하고 내신도 같이 하다 보면 우리는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그게 제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저런 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험은 중간고사는 뭐 아시겠지만 쉬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 쉽게 나올지 모르는데 순회내정 뭐 주변 다 중학교는 되게 다 시험이 쉽게 나왔고요. 기말은 어렵게 나왔길 기대하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도 좀 쉽게 나왔어요. 이게 2018년도에 교과과정 개정된 다음에 EBS 고난도를 필두로 해서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서 극단으로 치달아서 작년 같은 경우가 진짜 최악으로 어려웠거든요. 막 그 야탑이랑 분당고 뭐 한솔도 어렵고 야탑, 분당고, 서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1등급 컷이 70점대 중반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1등급 컷이면 전교 8등이에요. 전교 8등이 73점 받고 막 이런 시험들을 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 딱 교과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뀌면서 아마 시험이 5등급제가 되니까 좀 쉽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부교재로 좀 쉽게 나오더니 전체적으로 학교들이 중앙도 좀 쉽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다 쉽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부교재가 처음 교과과정이 바뀌면 첫 해, 둘째 해는 부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내고요. 이제 그런 문제풀이 좀 떨어져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더 다른 데로 가거든요. 교과과정이 한 텀이 7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쭉 내다가 흐려지기 시작해서 다른 문제를 내면서 극단으로 어려워지다가 딱 바뀌면 또 새 출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새 출발 학년이 지금 고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등 얘기는 안 해도 되나요? 초등을 지금 하고 계신 분 있다고 하셨죠? 네. 제가 초등을 가르쳐요. 저희 반에 초등 5학년이 2명이고 6학년이 한 3명인가? 화목을 가르치는데 제가 보통 4시에 수업하는데 초등은 3시에 오라가지고 이제 따로 초등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채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초등을 가르칠 때 딱 그 목표로 가지는 게 딱 2가지예요. 2가지. 3가지인가? 일단 연산 잘하게 하는 거. 연산 똑바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연산을 똑바로 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저희도 배웠잖아요. 이렇게 덧셈을 하면 하나 남은 위에 올려서 1 더해서 쓰고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 뺄 때는 하나 덜어오고 있잖아요. 그 기본을 전 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계산법이거든요. 뭐 인도에서 뭐 19단을 외운다.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연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2번째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구몬도 있고 뭐 양치기 하는 거 많잖아요. 양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100문제 풀었는데 2문제 틀렸어. 나쁘지 않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틀린 거를 안타깝게 하고 틀린 걸 안 틀려고 해야 점수가 만점에 가까워지고 그게 사실 상위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틀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가 일단 또 목표고요. 근데 틀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려면 숙제를 했을 때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알려주고 복습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초등 같은 경우는 요거 있어요. 기성토 기본은 저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요거 하고 나가는데 바로 C 가능한 애들은 C도 해요. 안 되면 B를 하고 나중에 복습을 하는데 시험은 요 기본 운영 합병판에 그런 게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단원 마무리인가? 이게 어느 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 2개가 하나가 단원 마무리가 있고 뭐 학업 석지도 평가가 있으면 그거를 2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해서 초등 같은 경우도 1시간씩 항상 시험을 보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그래서 이제 초등을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연산 잘하게 하는 거랑 연산 똑바로 그 다음에 틀리지 않게 하려는 거. 틀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주입하려는 거랑 세 번째는 저 시험 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 일단 그게 제일 목표고요. 심화 교재를 초등은 웬만하면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했는데 디딤돌이랑 깁센이 주르르르 풀리고 다 맞는 아이면 저는 그냥 6학년 2학기까지 끝내고 바로 중등 갑니다. 중등 가서 다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력이나 뭐 최상이나 이런 거는 원하시면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 보통 권하진 않아요. 이유는 그 초등의 최상위 책이랑 사고력 책을 보면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여기서 그 U2M 처음 분당 들어올 때 제가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회 할 때 제가 사고력 수학도 가르쳤었는데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6개월 만에 접었어요.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최상위나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중등에 있는 수학 내용 가져온 거고 거기에 있는 활용이고 그러면 그 초등애들 내용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띄워놓고 내용 설명부터 해요. 내용은 뭐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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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식을 세우면 이렇고 이렇고 그 한 문제 푸는데 한 3, 40분 걸리거든요.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들으면 지가 다시 한번 풀어보죠. 그거 그 1차 방정식 활용 1-1에 있는 문제, 센에 있는 80문제 중에서 그냥 한 문제 정도 된 거잖아요. 그거 하나 이해한다고 시간을 가서 4, 50분을 쓴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고력도 별로 진짜 아이들이 거의 친구들이 많고 재밌어 한다. 얘가 영재인 것 같다. 뭐 그러면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최대한도로 여기 그러니까 센 BC 정도를 빨리 소화를 시키고 부족하면 거기를 다시 풀어서 복습을 시켜서 90% 이상 성취도가 나오면 쭉 지나가서 여기는 중등을 하길 권하고요. 여기는 중등, 고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뒤에 거 하면서도 앞에 복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연산이 특별히 부족한 아이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연산이 부족하면 제가 권하는 거는 기저계산법이나 중등의 센 연산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매일 한 장씩 풀리는데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좀 요청드려요. 집에서 한 장씩 풀려 오시면 제가 채점해 준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상위보다는 저는 이 기본 여기 특히 센 C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여기만 잘 소화시키고 연산을 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뭐 수학이랑 별로 수랑 별로 안 친했다. 뭐 해외에서 거주해서 연산 연습을 안 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따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뭐 기저계산법이나 구문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건 권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등에 갔을 때 어차피 1-1의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오면 다 연산을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한국에 있는 애들이 미친 듯이 수학을 한다는데 사실 미친 듯이 하지 않아요. 초등은. 해봐야 하루에 뭐 기껏해 1시간도 안 하는데 그걸 안 한 채로 있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나는 옛날에 그게 비워서 못해. 이게 계속 가면 결국 수학 싫어하고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메꾸려면 너는 와서 이거를 나랑 하루에 하나씩 하면 되라고 해서 안심시켜주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제가 초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초등과정 연산은 그러니까 이 양치기 많이 해서 틀린 거에 대해서 무뎌진 경우나 아예 이제 연산 연습이 부족하게 되면 첫 번째 권하는 거는 이 B단계를 복습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연산 문제집 있잖아요. 센 연산이나 아니면 기저계산법. 근데 이도 저도에서 아주 연산이 부족하진 않은데 약간 느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중1-1 가서 여기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잖아요. 처음에 최대 공약수, 최종 공배수 다음에 거기를 좀 오랫동안 많이 연습을 시키면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거기서 이항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연습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거기를 좀 달래고 얼러가지고 거기를 좀 연습을 많이 시키면 연산이 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수학이 좀 토대가 되지 않을까. 여기 다 나오거든요. 1-1에 처음부터 물론 1-1이 1 더하기 1이 2가 이런 걸 배우진 않지만 그 연산을 하는 거에 대부분 기본은 처음부터 다시 다 배우니까 여기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중등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력은 별로 중등 수학을 빠르게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우리 아들이 초3이다. 근데 그럼 중등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 반에 중3 여자아이는 저도 그거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고등 수학을 너 언제 했길래 까먹은 거야? 라고 했더니 초3 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야 진짜 세월이 빠르구나. 제가 실력 정석 고등 거 시작한 게 초5거든요. 저도 되게 빨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저보다 훨씬 한 이제 2년이 빨라졌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되게 무섭군요. 초3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예. 제 아들이 0살인데 지금부터 10년 뒤에 고등 수학을 풀 것 같지 않은데 어렵습니다. 예. 중등 과정이고요. 너무 더운데 에어컨 좀 켜도 되나요? 항상 원래 영상 찍는데 소리 안 좋아서 안 켜는데 영상보다도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중등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 시작하는 거, 좀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복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심화책은 어떻게 풀고, 그럼 결국은 이제 가서 기출시험 봐가지고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뒤에 나갔을 때 앞에 복습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중등은 그냥 제가 이게 개념수 유형설 써놓은 이유는
아무거나 사실 하셔도 돼요. 저희 학원은 사실 뭐 어머님도 원하시거나 애들 원하는 책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호불호가 없으면 제가 쓰는 책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는 개념 원리랑 센을 처음에 이제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게 중등이 애들 가르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 1-2, 2-2가 다 애들이 배울 때 처음 난이도가 다 달라요. 초등에서 처음 1-1 갈 때가 제일 힘들어 하고요. 사실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일단은 초등보다 문제수도 많고 어렵고 오래 걸리고 애들이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저 책을 다 안 하고 발췌해서 이제 그걸 알려주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췌해서 넘어가서 하면 그거 자체가 성취가 이제 아이들이 좀 머리가 좋고 하면 넘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사실 솔직히 저는 좀 별론 게 연습이 안 되고 많이 푸는 연습도 안 될 뿐더러 본인이 이제 그 자체가 기억에 잘 남지도 않아서 좀 저는 힘들더라도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풀리는 편이고요. 처음 나갈 때 이제 처음으로 아까 초등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은 그냥 책에 풀리거든요. 초등을 노트에 쓰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중등과 할 때부터 노트에다가 식 세우고 이항하고 계산하는 연습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선 거의 쓰면 요 칸에다가 안 쓰죠, 그죠? 아시죠? 이 산을 가는데 이게 계산이 일로 가요, 그죠? 일로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잔소리를 저도 하고 맨날 숙제 검사하고 보는데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라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잔소리를 해야 돼요. 저같이 원래 지치지 않고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그냥 매번 볼 때마다 얘기하고 달래고 얼렸다 화도 냈다가 해서 하면 또 아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이제 이게 글씨가 너무 크면 좀 없어 보이니까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이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씨 줄어들라는 잔소리는 안 하고 이렇게 휘지 않고 좀 똑바로 써라라고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좀 맞춰가는 편이고요. 도형 같은 경우는 그리라고 해도 안 그리는 경우가 있죠. 제가 열받으면 도형 안 그리고 풀어오면 이제 노트를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도형을 중등 때 그리는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도형 문제는 도형 그림이 안 주어져요. 그럼 본인이 가서 그 문제를 보고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중등에 연습이 안 되면 잘 못하고요. 그래서 중등에서 이 도형 연습할 때 또 되게 꼼꼼한 여자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자를 대고 그리잖아요. 그럼 그 자도 뺏으시면 돼요. 고등학교 가서 그 자를 대고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시간은 없거든요. 본인이 자를 안 대고 그렸을 때 말로 되어 있는 걸 구현하는 게 연습이 돼 있어야 가서 나중에 도형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손으로 처음엔 안 이쁘더라도 좀 크게 그리는 연습을 하면 괜찮아요. 작게 그리면 사실 문제가 다 잘 안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문제 너무 작으면 저는 사실 노안이라서 그렇지만 잘 안 보여서 크게 그리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건 아이들마다 이제 틀려요. 처음 나갈 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내용 설명을 듣고 그냥 풀면 필수예제 정도는 풀 수 있고 풀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풀고 모르는 걸 알려주는데 어떤 아이들은 내용을 들어도 필수예제 처음에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 못 푸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개념 원리에 보면 이 필수예제가 있고 유제가 필수예제, 유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필수예제 한 8개를 풀어주고 아이가 본인이 푸는 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라 그러고 뒤에를 풀면 좀 나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들은 건 아이들마다 러닝 커브랑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쟤는 그냥 그렇게 쭉 푸는데 너는 왜 못 풀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씩 푸는 걸 알려줬을 때 받아들였던 아이가 나중에 더 기억이 오래가고 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은 처음에는 다 모르면 알려주고 그 안에서 다시 연습을 시킨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시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진짜 바로 센시가 비 풀듯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푸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드물어요. 제가 가르쳐봐도 중등 들어오면 처음 나가는 애들 볼 때 센시를 그냥 이렇게 푸는 애들이 비율이 한 3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비하고 소화하고 나중에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첫 진도 때는 개념 원리랑 센을 나가는데 B만 풀었으면 그 다음번에 복습을 할 때는 센이 B, C 이렇게 복습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제 요걸 나가는데 이 책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연습이 필요하면 비슷한 교재인 뭐 RPM이나 여기를 만약에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여기서 더 쉬운 교재 있어요. 뭐 수력 충전이나 뭐 꿀꺽 수학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수학이랑 진짜 관계없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프린트를 만들거나 더 이 아이는 여기보단 더 쉬운 걸 해야 된다 그러면 교과서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교과서는 저는 어릴 때 교과서 안 봤는데 교과서가 되게 잘 써 있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교과서로 나가면 제가 더 많이 설명해 줘야 되긴 해요. 짧게 설명하고 문제 풀고 짧게. 근데 정 안 되면 이제 이렇게라도 나가서 교과서 하고 어디까지 올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첫 시작은
이거를 보통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 따라서 베리언스가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간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의 성취 기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센 B를 뭐 복습을 하든 뭘 하든 센 B를 한 유형이 한 22개 정도면 한 80문제 되거든요. 7, 80문제 센 B가. 센 B에서 한 5개 정도 안쪽 틀리면 전 그 단원은 좀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개 정도. 풀었는데 반타작을 했다. 그럼 저는 그건 오답을 하기보다 다른 더 쉬운 교재를 시키고 다시 돌아오고요. 뭐 한 10몇 개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를 알려주고 오답한 다음에 다시 풀어오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성취를 보는. 이렇게 해서 처음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일단 베이스를 토대를 센 B단계 정도의 90% 정도 성취를 목표로 해서 일단 처음 시작을 해서 나가고요. 그런 성취는 저희가 이 메이저 테스트라는 게 센 B 문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숫자도 안 바꾸고. 그래서 여기에서 15문제, 옛날엔 30문제 시험 봤는데 요즘 애들은 점점 더 나약해져가지고 30문제 시험 보라 그러면 아무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놨어요. 15문제씩. 그래서 15개 중에서 저는 저희 반 기준이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틀리지만 저는 12개 되면 넘어가고요. 12개보다 9개에서 11개 틀리면 재시험을 보고요. 9개 이하를 보면 그 센을 다시 숙제를 내고 일단 처음 진도 나갈 때는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지나가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되는데 여기가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무너져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2-1이에요, 2-2예요 하는데 2-1을 풀었는데 뭔가 약간 애가 2학년 연산을 못 하는데 그냥 앞에서 들은 거대로 그냥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보고 2-1을 다시 복습을 하는데 그래도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1-1 있는 거를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 안 돼 있으면 전 여기서 다시 시키기도 해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제대로 나가려면 저 옛날에 여기를 한 20번 이상 풀린 적도 있어요. 이 부분을. 여기 나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수와 이루스 덧셈 계산하고 뒤에 문자식 1차 방정식 한 다음에 그 활용이랑 뒤에 그 정비례 반비례 있는 그래프까지가 여기 처음에 있는 거를 아이가 중등 수학을 되게 많이 해서 안착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초등 애들이 중등 센을 풀면 되게 버거워하거든요. 양도 많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 여기를 굉장히 많이 연습해서 아이가 적응이 되고 나면 1-2는 좀 논외고 그건 원래 좀 쉬운 부분이고 2-1이나 여기 나갈 때 개념원리 센 나갈 때는 그냥 한 단원씩 풀어하면 툭툭 풀거든요. 여기가 부실하면 거기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선행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도 선행 많이 했고 저희 반에 선행하는 애 많은데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선행을 좋아해도 안 되는데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유연한 편이라 너무 선행을 원하면 앞에 여기를 하면서도 뒤에 하고자 하면 아이의 요구는 받아주는 편이에요. 1-1을 하고 싶어? 해. 괜찮아. 대신에 미안한데 여기도 숙제를 더 해와. 네가 하고 싶어 월수금에 나오는데 그러면 미안하지만 화목에 나와. 내가 이거 알려줄게. 월수금엔 이거 해. 라고 해서 아이의 그 꿈을 꺾진 않은데 그렇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주의라서 여기를 정말 많이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특히 문자 받았을 때 여기 그 되게 웃긴 게 여기 정수와 이루스 덧셈 뺄셈 계산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문자식 생각으로 어렵지 않아 해요. 계산이 똑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정식 함수인데 여기에 이제 함수를 그래프를 이해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는 거는 여기만 해서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그게 이해가 되려면 2-1에 있는 1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고 돌아와서 돌아보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똑똑한 애들을 가르쳐도 여기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함수가 값을 치면 이게 y 값이고 이게 값이야라는 거를 바로 이해하는 아이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성취를 하고 나서 뒤에 거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돌아와서 복습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봐도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그 내용을 알고 세 번째 볼 때 그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 보이는 게 다르게 이게 왜 여기를 이렇게 가르쳤고가 보이려면 사실은 좀 뒤에 거를 배우기도 하고 여기도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키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숙제도 많이 내고 저희가 이제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단원이 아예 과정이 성취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 기출문제로 한 9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경우는 뭐 90, 85에서 90 왔다 갔다 해도 넘어가기도 하는데 대신에 그거는 복습을 좀 같이 시킨다는 거. 예를 들면 복습시키는 방법은 1-1을 나가거나 2-1 나갈 때도 1-1을 복습을 시킬 때는 나가면서 숙제로 종종 센 B를 다시 1-1을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심화책을 가능하다 그러면 심화 숙제를 따로 내기도 하고요.
진도가 진짜 급하고 앞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기출 시험만 뒤에 보면서 거기를 여러 번 보면서 복습을 시키기도 해요.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딱 단정지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 반에 지금 숫자 애들이 되게 많은데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하고 숙제하고 시험 보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중등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 B단계는 한 5개, C단계는 문제가 수가 적지만 어렵거든요. 여기는 한 4개 정도까지 되면 성취가 됐다고 봐요. C단계는 처음에 풀었을 때 성취가 안 되는 경우는 C단계를 풀면 아예 못 풀겠다 해서 낮아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앞에 한 2-3개 풀어봤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B를 먼저 풀리고 C를 안 풀기도 하고, 근데 복습을 하는데 B는 잘 푸는데 C가 약간만 어려워지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려운 걸 잘 못 받아들이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C를 제가 한 5문제 풀고 너 다시 풀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다음에 복습을 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성취는 한 4개 정도? 처음에 풀면 반타작 이상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센 C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애는 쌤 B도 힘들어하는데라고 얘기하시면 B를 되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쌤이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면 그 위에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조금 플렉시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머님들도 그렇고 어떤 강사들도 착각할 수 있는 게 이 아이가 1-1을 되게 잘한다고 1- 갔을 때 똑같은 속도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데 어느 날인가 물론 사춘기가 왔을 수도 있는데 수학 문제 푸는 걸 싫어하고 되게 수학만 갖다 놓으면 자고, 이거는 사춘기가 왔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여기 단원이 자기랑 안 맞던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 하기 싫고 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서 물어보면 여기 되게 힘드니? 라고 얘기하면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물어보면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걸 미리 알려줄게. 이거 하고 다시 하자. 이렇게 과정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를 좀 플렉서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초등 때 이렇게 나가던 애가 왜 숙제 한 단어를 못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책을 꾸준히 아버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책 하나를 뭐 한 10번을 봐서 그 통솔하면 시험을 다 잘 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버님들 중에 공부 잘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는 얘기긴 해요. 맞는 얘기긴 하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게 저희 요새 고등시험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실력 분석 10번 봐서 안다고 해도 시간 안에 시험장 가서 풀려면 지금 시험에서 나오는 전국연합회 주는 거 연습을 안 하고는 사실 좀 어려운 시험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때 나이가 저보다 많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때는 책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정석 하나만 계속 봤지만 그 뒤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책을 여러 번 보는 거, 복습을 한 3번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뭐 10번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문제수를 적은데 어려운 걸 풀다든지 베리언스를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걸 풀어도 예를 들어서 이거 10번 푸는 것보다 이거 5번 풀고 이거 3번 푸는 게 더 나을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는 예전과 다르게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쌤을 하는데 RPM이나 수학게임은 고등권 제가 써서 써놓은 건데 많이들 안 쓰죠. 요건 비슷한 책이고요. 저는 보통 블랙라벨 A급 많이 써요. 심화서는. 그러니까 A급을 좋아하는 이유는 A급이 이제 어머니들한테 상징성이 있어서기도 해요. A급 하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A급 언제 나온지 아세요? 어릴 때 A급 하셨나요? 저 어릴 때 있었어요, A급. 제가 어릴 때 A급은 제가 초등학교 때 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A, 그리고 급이 한자로 써 있었어요. 하얀 책에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급이 한자가 거북이 쳐서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전통의 책인데 제가 A급을 뭐 저도 어릴 때 많이 했고, 근데 A급을 좋아하는 이유는 A급은 선행학습 안 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냥 문제가 어려울 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최상위를 보면 제가 뭐 최상위 저자도 아는 분이 있긴 하지만 최상위 책은 중등은 안 풀린 이유가 최상위는 고등수학 알면 그냥 풀리는 고등수학 센에 있는 센 B, 센 A에 있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거 안 배우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배운 거를 왜 너 못 푸냐고 얘기를 하고 앞에서 알려줘봐야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A급을 저는 많이 쓰고요. 블랙라벨 쓰는 이유는 블랙라벨은 처음 블랙라벨의 모든 취지의 문제는 이런 걸로 구성됐어요. 저거 만들 때 그 강남이나 이런 데 그 기출 문제나 경찰대나 뭐 고등은 경찰대나 이런 거고, 그 중등 같은 경우는 강남의 주요 학교, 전국에 있는 그 좀 빡센 학교들 기출 문제들 가지고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틀린 게 이거는 그 최상위처럼 선행을 안
해도 풀 수 있는데 기출이라서 좀 까다로운 복잡한 게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가 보통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할 때 베이스가 여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용이고 이거는 수학 실력용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그래서 좀 이 두 책까지 하는 걸 심화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풀고 싶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수학의 심, 뭐 개념 유형 탑 뭐 다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차라리 강남에 있는 기출문제를 시간 나서 보는 게 강남에 있는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 15학교에 있는 거 강남 거를 한 2개년 봐서 한 30개 정도를 소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려운 문제, 여기 어려운 문제, 아까 지난 문제집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는 항상 기출모의고사 본인 학교 한 -2 정도인데 제가 볼 때 뭐 난이도 등락폭이 있긴 하지만 등락폭이 좀 작으면서 가장 그나마 분당 강남에서 그냥 그 아이들이 볼 때 가장 무난하게 저희가 괜찮다라고 보는 난이도는 내정중이거든요. 물론 그게 다른 중학교에서 볼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 내정중 기출 정도로 하는 정도 성취를 하고 고등을 갔을 때 좀 무난하게 하는 것 같아서 순회중은 워낙 널뛰거든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도 많고 그래서 내정중 기출 정도로 한 90점 정도가 저는 중등에서 할 수 있는 그 성취의 기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여기서 내정, 순회, 분당 중학교 모든 기출들을 항상 보잖아요, 그죠? 그냥 난이도를 보면 항상 계속 비슷한 게 내정 중이 가장 일정해요. 내정 중이 일정하고 순회가 문제가 좋긴 한데 문제가 순회는 너무 난이도가 널뛰기 때문에 이 해 문제가 어려웠어라고 제가 기억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 나서 애들이 틀리고 말죠. 아, 이게 어려웠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1-1 나오고 1-2 나오고 2-1 나가고 하더라도 항상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몇 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애가 뭐 예를 들면 센 5번 풀었어. 이제 사실 저는 그런 얘기는 잘 믿지 않거든요. 그냥 항상 믿는 거는 학생을 믿어주는 거랑 믿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넌 잘할 수 있어라 믿어주는 거랑 내가 이 아이의 실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실력 테스트는 항상 시험 시간 맞춰서 보고 나서 그 객관적인 점수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저희가 워크북 모의고사를 해서 기출 모의고사를 지금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내신 대비하고 있는데 그 모의고사를 보면 애들이 제가 맨날 적거든요. 21개 중에서 뭐 18개 맞았다, 21개 중에서 9개 맞았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 마지막에 시험 한 전주 가면 거의 이제 점수가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뭐 계속 2개 틀린 애가 있고 계속 3개 틀린 애가 있고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예를 들면 2개 틀린 애면 시험장 가면 보통 2개보다 더 틀려요. 그게 좁혀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비슷하게 보거나. 그래서 그 객관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항상 핑계가 있죠. 오늘 뭐 시험을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핑계를 계속 대서 고등학교까지 가면 그냥 그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아이를 믿어주는 거랑 떠나서 항상 테스트 점수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많이 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휘문중, 단대부중 이런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어렵기도 해요. 뭐 고등수학 제대로 해야지만 푸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걸로 연습을 하시고 여기까지 아닌 것 같다. 분당으로 연습하시고 그래도 분당에 사시니까 물론 사실 분당에 있는 중학교 시험 문제가 저기 밑에 용인, 수지 밑에 내려가서 하는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차이 많이 나요. 중등도 차이 많이 나요. 고등은 훨씬 차이 많이 납니다. 고등은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일반 뭐 분당고나 영덕여고 시험 쉽다고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50점 받는 애가 저기 밑에 죽전인데 내려가면은 거의 한 95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진짜 점점 더 벌어지거든요. 학년 갈수록 벌어져요. 이게 초등 때 이렇게 있던 게 점점 벌어서 고등에서 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차이가 되기 때문에 뭐 일단 분당에서 저희가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기준이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분당 기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분당의 고2 시험 같은 경우는 강남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저희가 되게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선행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상위권과 하위권 말씀드릴게요. 상위권이라는 게 이제 상위권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써놓긴 했지만 상위권 애들은 보통은 고등 선행을 하고 있겠죠, 그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게 시험 대비를 하려고 생각하면 1-2, 뭐 2-1, 2-2가 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대수 1-1은 시험을 안 보니까 1-2 같은 경우는 그냥 첫 시험이니까 제가 중간에 그냥 애들을 센을 풀리고 워크북을 풀리는데 예를 들어서 2-1은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2-1이나 3-1, 2-1도 첫 시험이니까 좀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3-1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3-1 시험 볼 때는 대부분 고등 선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시험 대비 워크북이 나오는 게 한 5주 정도 전이거든요. 5주까지 그럼 저는 한 6주 정도 됐을 때 물어봐요. 이번 내신은 얼마큼 할 거냐? 그러면 그때 그냥 작년도 기출문제를 일단 시험을 한번 보게 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게 해서 예전에 이제 선행해서 90점 받았던 애니까 여전히 90점을 넘는다라고 얘기하면 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정주과 봤는데 90점 넘어요. 그럼 얘기해요. 아 그러면 근데 거기도 이제 거기서 또 달려요. 거기서 이제 외대북을 가야 돼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애랑 그냥 해야 되는 애랑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 너는 5주 하지 말고 나랑 3주만 하자. 뭐 4주만 하자. 아니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고등수학을 수업 시간을 하고 숙제로만 뭐 중등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안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쌤은 옛날에 했으니까. 근데 만약 시험을 봤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반타작을 했다 그럼 다시 미안한 얘기지만 쌤부터 다시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잘 나왔다고 생각하면 쌤 안 하고 바로 그냥 블랙랍이나 A급을 풀기도 해요. 시험 대비로. 그렇게 하고 워크북에 있으면 워크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 있고 응용 있고 심화 있는데 아예 안 되는 애들은 기본부터 하고요. 사실은. 보통 애들은 이제 응용부터 하는데 좀 선행 잘 돼가지고 아까 90점 나온 애들은 그냥 심화만 풀고 강단기출 풀고 이렇게 가기도 해요. 어쨌든 상위권 자체는 최종적으로 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 심화도 다 풀고 근데 이게 보통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잖아요. 기출도 풀고 저희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들어간다는 거. 이게 여러 개 되니까 시험 대비 기간은 뭐 사실은 상위권이면 한 3주에서 4주 정도 빡세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선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일단 저는 센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게 목표긴 해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시험 대비 전까지 센 안 끝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센을 못 풀 것 같아서 허겁지겁하고 기말이 됐는데 기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센을 얘가 푸는 숙제 속도로는 절대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센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메이저 테스트처럼 센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수가 적은 거라든가 아니면 얘네들 합격 프린트랑 교과서라든가 이제 그걸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걸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이제 중위권이 되면 사실은 뭐 어려운 걸 못 풀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사실 숙제도 되게 안 해오는 애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는 당연히 이제 그게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얘를 뭐 얼르고 달래고 동기부여해서 숙제를 늘리고 하는 게 목표지만 단기간에 이제 저한테 한 5주가 주어졌을 때 이 아이의 숙제를 제가 여기서 갑자기 매를 들어서 후드로 패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야 얘가 숙제를 했다 안 했다 뺐다 했을 때 5주 동안 최소한 한 4-5번 풀 수 있는 양을 딱 제가 따로 만들어서 그것만 풀리고 가요. 그게 학교 프린트든 교과서든 아니면 제가 문제를 뽑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500문제 있는 워크북을 얘가 5주 동안 한 번 쭉 풀고 오답하고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이거 앞에 풀었던 거 다 못 풀어요. 그건 아시죠? 본인이 시험장 가서 풀려면 같은 문제를 연습하고 그게 속달이 되고 시험장에서 가서 풀려면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고 시험 보는 연습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풀거든요. 물론 이리저리 눈에 봤던 거 있으니까 이리저리 끄적거리는데 그게 뭐 시험이 쉽게 나오면 좀 잘 보겠지만 어려우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아이가 문제 푸는 게 아직 더디고 아직 연습을 많이 안 하려면 저는 어쨌든 반복을 그래도 같은 거를 한 3-4번 할 수 있게끔 문제수를 줘가지고 해서 시험을 보내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일단은 그렇게 아니면 정 안 되면 핵심적인 내용만 문제를 뽑아서라도 푼다던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시험은 항상 그 교과서랑 프린트랑 이걸 하긴 해야 돼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물론 아까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는 교과서가 필요 없긴 하지만 뭐 이제 안 되는 애들은 사실 이제 그거를 맞춰서 이제 많이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짧게 한다 그랬는데 2-2 있잖아요, 그죠? 혹시 2-2 시험 아직 보신 분 있나요? 2-2 시험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보셨으면 아실 텐데 선행이 아무리 많이 돼 있는 잘 돼 있는 학생이라도 2-2는 미리 내신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2-2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잘 돼 있는 예를 들어 3-1이 잘 돼 있으면 저는 시험 내신 대비 안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반에는 아직 내신 대비 시작 안 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이 해봐야 뭐 열흘 하고 3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도 2-2는 여름방학 끝나고잖아요, 그죠? 여름방학 때도 고등선행 나갈 때도 주말에 2-2 센이나 블랙랍 1급 그 숙제를 내서 한 2텀 돌리고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이 도형이란 건 있잖아요. 대수를 고등수학을 많이 한다고 도형은 좀 다른 분야잖아요, 그죠?
도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옛날에 그 서울과학고 시험 칠 때 도형 같은 경우는 그 중3에 있는 뭐 삼각비 뭐 밑에 피타고라스 뭐 도형 닮음 나와 있는 그 문제를 5년 동안 시험 4시간씩 볼 때 하루에 도형 시험 2시간씩 한 5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도형을 문제를 푼 저는 사실은 이게 어렵게 나와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경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경시에서 KMO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CMS에서 그 도형을 기하에 있는 부분을 되게 많이 했다. 이런 애들은 사실 똑같이 내신 대비해도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착실하게 중등 거 하고 중등 2, 중2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똑같이 성취도 간 다음에 고등 수학 지금 고1 거 고2 거 하고 있어요. 돌아왔을 때 2-1하면 2-2 심화는 5주 동안 연습해도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라벨 풀면 예를 들어서 3-1 같은 경우 고등 수학 한 애들이 블랙 라벨 풀면 예를 들어서 한 단원에서 저한테 질문이 한 2-3개거든요. 2-3개인데 예를 들면 그 잘했던 애들도 2-2 블랙 라벨 풀면 도형은 스텝 3는 아예 못 풀고요. 2도 질문이 한 10개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럼 그걸 제가 당연히 알려주고 다시 복습을 하지만 그 상태에서 5주를 준비해서는 만약 시험장 갔을 때는 어려운 문제 나오면 당황하고요. 못 풀고 쉬운 문제도 틀리고 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정수련회 이 근처에 경시하는 애들이 많아서 걔네들을 기준으로 도형을 어려운 문제랑 새로운 걸 내거든요. 그게 안 보여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준비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진짜 얘는 대수 잘하고 미적분 다 배운 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2 내신은 여름방학 때 항상 점검해서 좀 길게 잘 봐야 된다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3-1은 고등 수학이 한 3번 정도 복습이 지나고 났으면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고등 수학을 내가 근데 셀을 한번 봤다. 그러면 사실은 고등 수학 머릿속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럼 3-1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년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3-2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시험을 어렵게 안 나오니까 좀 가볍게 하더라도 2-1은 첫 시험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긴 한데 애들이 제가 얘기하려면 그런 얘기하는데 어차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공통수학을 이제 만약 시작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얘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정석 싫어해요. 그죠? 요새 애들이 정석 싫어하는데 제가 고등수학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특히 어릴수록 좀 나이가 들면 괜찮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예를 들어서 고2가요 있잖아요. 고2가 자기 학년 대수를 센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공부를 되게 못해도 센을 쭉 풀거든요. 근데 중등의 1학년 애들이 대수를 풀잖아요. 그럼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하고 앞에 고등수학 잘해도 센을 되게 힘들어해요. 이게 아이의 그런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부량과 역량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사고의 폭이 그 당시에 그것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3인데 급하게 뭐 고등수학을 한다. 고1인데 그냥 나간다 그러면 그냥 센하고 정석하고 다 괜찮거든요. 그럴 때 그냥 제가 알려주고 문제 풀어보면 풀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2 이하다라고 말씀드리면 고등수학 나갈 때 제가 항상 요새 그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필수 예제 있는 거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중등 이하가 고등수학을 나갈 때 중등권 심화를 많이 했어도 사실을 나갈 때 그 문제 소화를 잘 못하더라고요. 잘하는 경우 드물었어요. 잘하면 제일 좋죠. 잘하면 저도 편하고 풀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제가 중등 같은 경우는 중등 때 되게 잘했던 애도 고등수학 나가면 진도가 확 느려지기도 하고 거기는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과거 복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다항식의 연산에서 2차 부등식까지. 저는 여기를 한 5번 일탕시키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여기 대수를 잡으면 아까 3-1은 편하잖아요. 그죠? 거기 잡는 걸 하기 위해서인데 처음 시작할 때 명심해야 될 거는 얘가 중등 때 센을 자기가 수르륵 풀었어도 여기는 안 돼요. 아까 초등에서 중등 센이 안 풀려서 고생을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초등에서 중등 갈 때 너무 편했어도 여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느려지고 왜 안 왔냐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원래 어려운 데고 되게 복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하나 배우고 다시 복습하고 그래서 저 나갈 때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영재학과나 준비하던 애들은 바로 실력 정석을 하나 정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하이매스 풀리고 센을 풀리고 RPM 복습시키고 요렇게 해서 한 단원을 3번씩 나가는 거를 요걸 해서 쭉 2차 부등식까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센 복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센 복습을 다시 한번 시켜요. 요 정도 되면 뒤에 나가자는 얘기를 해요. 못 나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고등수학 나갈 때. 물론 요거 1학년 때 하고 나서 뒤에 대수 미적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서 고등수학에서
굉장히 고생을 좀 하고 잘 해놓잖아요. 대수 미적분을 어려워해도 바로 센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처음 나갈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센 주면 하염없이 못 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센이 힘들어하면 개념 원리 나왔는데 개념 원리에 있는 필수 예제를 제가 유형 분류 하나씩 다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매스, 센, 저 RPM 섞어서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처음에 나가는 거고, 이 공통수학 진도 나가도 저는 중등에 있는 거는 기출일 시험을 보면서 계속 복습을 하기를 권해요. 제가 가끔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얘가 고1 과정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있는 거를 이 나라에 나오는 심화를 다 풀어줘서 알고 있어서 잘 푸는 아이인데 중상 거를 풀어서 시험지를 딱 봤는데 와서 질문하는데 어이없는 걸 모르면 저도 이제 당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실제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중등 거를 계속 복습을 하시고, 아까 시험도 얘는 고등과 했으니까 시험 괜찮아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공부를 얼마나 할지 결정할 때 항상 미리 기출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해서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잘했던 애도 얘가 여기가 약하면 거기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했을 때 애가 또 금방 보면 잘 기억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중요한 거. 아무튼 하나하나 필수 예제 유형별로 여기는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고등수학 처음 나갈 때는 아이가 다 괜찮다고 자기가 풀라고 해도 되도록이면 오라 그래서 제가 하나씩 풀어주고 보여줘요. 제가 문제 푸는 거를 물어보는 거 말고 처음 내용 설명할 때 아이에 따라서 다 설명해 주긴 하지만, 아이랑 상관없이 잘하든 못하든 제가 넌 내가 푸는 걸 봐야 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랑 뒤에 미적분원의 킬러 문제, 그거는 니들이 푸는 것보단 미안하지만 내가 푸는 걸 봐야 되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수학 같은 경우 센시는 가능한 학생만 하면 되고요. 저는 어떤 경우는 센시 안 하고 그냥 전국연합 기출이나 다른 걸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센시의 문제가 뭐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해도 이렇게 문제 질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전국연합에 있는 문제 몇 개 넣어놓고 이제 있는 거라서. 그리고 여기는 좀 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아까 2차 부등식까지 나가고 복습하고 되고 나면 뒤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나가는데 여기도 아까 중등처럼 센 B가 뭐 예를 들면 90% 정도 소화되면 일단 첫 진도는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공통수학 1이나 공통수학 2까지 이제 다 나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카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수 나가는 거랑 여기 복습하는 거랑 심화랑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 따라 달라요. 대수 나가면서 여기 복습할래? 아니면 여기 심화 하고 나서 갈래? 이제 그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거든요.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고등수학, 그러니까 공통수학을 심화 책을 고를 때 저는 기준이 그래요. 저는 예를 들면 중2 2학기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고등학교에서 요새 나오는 부교재 라인이 있어요. 거기 자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가고요. 중2 여름방학 전이면 얘가 그래도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실력정석을 까자는 얘기를 해요. 또 그거는 좀 다르다는 거. 그 기준을 나눈 이유는 실력정석을 만약에 공통수학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실력정석 연습 문제 얘기예요. 실력정석 연습 문제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력정석 필수예제, 유제, 필수예제, 유제하다 마지막 연습 문제가 되면 기본이라 써 있는 게 있고 뒤에 실력이라 써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안 되면 푸는데 실력정석이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오픈형 문제라서 문제 자체가 객관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 문자를 써서 수학의 본질적인 걸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습하면 좋다고 저도 믿거든요. 그래서 실력정석을 여러 번 봐서 소화를 한 아이들이 제가 보면 항상 나중에 의대도 가고 수능도 잘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실력정석 빡득항이라고 해서 실력정석 제가 풀어주고 그날 복습하고 가는 걸 들었던 아이가 작년에도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최소한 한 3번 정도 풀 시간이 돼야 의미가 있어요. 그냥 풀었는데 이거 모르는 거 제가 알려주고 오답 한 번 하면 의미가 없고요. 최소한 알려주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여기 연습 문제라도 한 2번 정도 다시 풀어서 이 본인 스스로 소화를 하는 게 돼야 의미가 있어서 아까 중2 전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번에는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왕 얘기 나왔으면 말씀드리면 부교재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죠? 교과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요새 지금 부교재가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학교 프린트를 주는 데가 많아요. 중앙도 학교 프린트 주고 순회도 주고 한솔도 프린트 주는데 거기 프린트는 고1에서 모의사본 정렬학 기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자이스토리나 이런 걸 풀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번에 대부분의 분당학교들이 뭘 택했냐면 예전에 2018년도 개정되고 나서는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이랑 올림포스 고난도 쓰거나 정육연합에서 냈었어요.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올림포스라고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운 책이고요. 요걸 쓰는 학교가 서현이랑 뭐 경기예고 이런 데가 쓰고요. 그다음 올림포스 유형편이라고 있어요. 이 유형편 쓰는 학교가 또 있고요. 책이 달라요. 그다음에 올림포스 전국연합이라고 있어요. 이 전국연합은 아까 자이처럼 있는 그 전국연합 문제인데 이게 문제수가 더 적은 거. 그 다음에 쓰는 학교가 이게 낙생이 쓰는데 올림포스 고난도. 이게 이제 EBS 교재인데 부교재를 요 4개 중에서 대부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분당은. 요 전국연합 책은 아까 제가 실력정성 말고 한다는 전국연합 문제집인 자이의 다 하이 호환이라서 이걸 연습하면 제일 좋은데 여기랑 여기는 이 문제보다 좀 쉽지만 별도예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이거 연습을 하고 기출 연습을 하고 시험 때 이제 학기 중에 이거를 보통 같이 풀고 복습을 하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나는 이런 게 할 시간이 없었다. 너무 급하다. 센 풀기도 급하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계속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반에 진도를 잘 못 나가서 겨울방학 때 어찌어찌해서 중간고사만 보고 이제 기말 진도가 안 돼서 처음 나간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진도를 안 나갔지만 아이가 수학 소질이 있고 열심히 해서 많이 푸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쌤 풀고 이걸 푸는데 아닌 애도 있잖아요. 그죠? 숙제는 안 해오고 이제 수학은 저기 있잖아요. 집에 가면 펜 안 펴는 애들. 그 케이스는 저는 요거만 제가 알려주고 풀려요. 예를 들면 요거만 풀리고 요거에다가 요거 숫자만 바꾼 또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렇게만 풀리고 가기도 해요. 뭐 급한 경우 하는 얘기인데 일단 지금 기조는 바뀌었어요. 요게 지금 분당 지역 다 뒤에 제가 자료에 써놨긴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국연합이 중2 2학기 때 시작하든지 실력선을 풀고 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기출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중2 때 연습을 좀 미리 시키는데 제일 아까 말씀드렸죠. 2018부터 2024까지 쭉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거부터 시켜요. 제일 쉬운 거부터. 그렇게 해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자이스토리인데 여기에 1등급은 제가 보면 여기 1등급을 자기 손으로 바로 풀 수 있는 애들은 경시에서 잘했던 애들 아니고 못 봤거든요. 대부분 못 풀어요. 진짜 어려워요. 실력 분석도 훨씬 어렵거든요. 여기 문제는 실력 분석에 비해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 나갈 때는 1등급 제외해서 일단 풀리고 그 다음번에 풀 때 1등급 같이 풀리는데 만약에 1등급의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주고 다시 복습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1등급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나씩 풀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복습을 시킨다는 거 하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통구역 심화 단계는 결국은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요거 90% 소화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C 아닙니다. B 소화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뭐 아실 것 같아요. 고등수학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B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년 여름방학 전이면 하고 아니면 저는 이제 보통 요거 풀려요. 요거 풀어서 내신 대비 시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중3 2학기인데 내가 겨울방학 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잘 못했어. 근데 이거를 두세 번 풀 시간이 안 돼. 근데 네가 갈 학교는 부교재가 이건 것 같아. 그럼 이걸 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다 개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출 문제를 풀리는데 없죠. 기출 문제가. 교과전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늘 푸른 거 시험이 작년에 4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다 헤쳐 모여서 지금 시험 범위 맞게 만들고 행렬 없는 건 저희가 받아서 넣기도 했고 그 되게 어이없게도 지금 행렬이 1-1 기말고사잖아요. 그죠? 근데 행렬을 중간에 이미 본 학교들이 지방에 많아요. 그래서 그 지방 문제 다 긁어와서 지금 애들 좀 풀리고 있고요. 이번은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본당, 강남, 서초, 목동 다 시험 보니까 그거 다 긁어와서 시험 보면 되는데 올해 거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예비로 한 40개 정도 만들어 놨고 그걸로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당의 중앙이나 대진 같은 데서 이제 한두 문제씩 어려운 문제 냈던 책들인데 쓰셔도 소용이 없는 게 한 번 나오면 다음에 안 나옵니다. 제가 보여주려고 쓴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이 뭐 교무실에 갔는데 이거 선생님이 보고 있었어. 그럼 그거 나오나? 이제 풀고 이제 하고 이제 애들이 요새 그 찍으면 어디 출처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출처 어디 나왔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냈다가 이거 한 번 냈다가 이거 한 번 냈다가 한데요. 나왔으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걸 고민하셔도 되고 상위권은 그냥 다 풀고 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엔 결국은 이 전국연합 기출이고요. 이 전국연합 기출 가지고 변형해서 2018년부터 분당 강남에서 기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국연합 기출
나온 모의고사 말고 그거를 변형해서 학교들이 계속 시험 문제 낸 것들이 쌓여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한 7년치가 그거를 7년치를 묶어가지고 저희가 워크를 만들어서 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은 풀고 아니면 안 풀고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애들은 이거를 계속 복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숫자만 바꾼 걸 풀리거나 아니면 정한되면 부교재만 계속 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핵심은 그거예요. 한 번 풀어선 소화가 안 된다. 최소한 한 3번은 해야 아이가 그게 손이 돌아가고요.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 그게 있어요. 천천히 풀고 숙제를 안 하는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되게 오래 걸리죠, 몇 가지. 이쯤 가면 앞에 내용은 아예 뭔지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를 봤는데 문제를 본 기억이 있는데 안 풀린다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행렬이 뭐였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빠르게 풀어서 복습을 해야 기억에도 더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 곡선 있잖아요. 에빙하우스 기억 곡선인가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복습을 할수록 이게 튕겨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몇 가지 떨어지면 사실 그냥 새로 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도.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수를 많이 못 푸는데 복습이 필요한 애들은 문제수를 줄여서 빠르게 돌려야 돼요. 여러 번. 그래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풀 수 있으면 더 문제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사실은 전략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하위권은 뭐 될 때까지 하는 건데 정 안 되면 쌤 B가 안 되면 쌤 B의 그 대표 유형 있잖아요. 대표 유형이 그 쌤 B 단계가 20한 고등이 한 20한 6개 유형이면 26몇 문제 정도 있잖아요. 그것만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학생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수 양적으로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선행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힘든 얘기인데 이게 이제 올해 시험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림포스 전국연합 유형편 고난도 전국 그냥 올림포스 이게 다 요 라인 안에 있다는 거. 부교재를 바꾸기도 해요. 매년 학교가 학생도 매년 바꾸죠. 매년 바꾸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이거 안 바꾸면 겨울방학 때 그것만 풀고 오니까. 그래서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기준이고요. 바뀔 수도 있는데 신기한 거는 이 교과과정 개정되고 나면 첫 해 한두 해는 안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는 유지될 확률이 있는데 나중에 바뀐다는 거. 개괄을 좀 해드리면 대진이 제일 어려웠어요. 미친 듯이 어려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긴 하는데 이제 설명회 때 종종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학생 간 애들이 낙생이 황금기였고 지금 고3이 중앙이 황금기거든요. 지금 2학년이 대진이 황금기에서 1학년 대진이랑 서현이 황금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애들 잘하는 애들 숫자 많은 기준으로. 이게 대진이 이제 한때 낙생으로 쏠렸다가 중앙으로 쏠리면서 이제 약간 암흑기를 거치다가 갑자기 지금 고1이 좀 자원이 좋게 들어오니까 약간 흥분했나 봐요. 시험 문제를 작년 2학년에도 힘을 빡 줘서 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풀어도 한 문제 한 15분씩 걸리는 문제를 7문제를 냈어요. 한 시험지에. 저희 반 애가 지금 고3 대진고 애가 모의고사 99.9% 나온 애인데 그 시험을 보고 작살이 났는데 그게 등수는 좋았는데 지금 올해 1학년이 시험이 그렇게 됐어요. 시간 부족하고 어렵게. 대진이. 옛날부터 중앙은 시험 문제를 되게 스마트하게 되게 어렵게 변형을 많이 하고 대진은 숫자를 바꿔서 더럽게 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었어요. 대진이 애들이 좀 못하는 애들이 못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애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쉽게 냈었는데 올해 1학년 되게 어렵게 냈고요. 이건 기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는 여기가 탑이었어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어렵게 된다고 얘기했던 서현은 생각외로 어렵게 안 냈어요. 그러니까 서현은 생각외로 옛날부터 그렇게까지 작년에 어렵게 냈구나. 아무튼 올해 어렵게 안 냈고요. 여기는 이슈가 좀 있었던 건 아시죠? 문제 유출. 그래가지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학교는 원래 부교재랑 상관없이 마음대로 냈어요. 유출됐던 건 2, 3학년인데 그 2, 3학년은 수능 문제랑 평가원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 베이스로 내다 보니까 된 거고 그래서 2, 3학년도 지금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거기서 안 내는데 1학년은 원래 학생은 부교재랑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냈어요. 뭐 그거는 원래 그런 거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렵게 안 나온 학교는 대부분의 그냥 부교재 안에서 숫자 바꾸거나 아니면 전국연합에 있는 문제에서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면 저희가 선행을 할 때는 여기 베이스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 처음에 하이메스 센 시작해가지고 성취된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고 이걸 가지고 변형 문제 풀고 이걸 가지고 시험 보는 연습을 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하고 가서 시험 보는 게 이게 1학년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할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지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중등에 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너무 멀어서 고등 안 계셔 얘기를 드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사실은 공통수학 1, 2보다 훨씬 어렵고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상학함수 지수고 다 들어있는데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린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고등의 어려운 걸 1학년 걸 풀고 나서 좀 보잖아요. 그럼 조금 쉽게 나긴 하는데 역시 좀 어렵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대수, 미적분원, 확통 있잖아요. 묶어서 말씀드리면 안에 제가 단원 설명해 놓은 거는 혹시나 해서 썼는데 뭐 들으시면 주무실 것 같아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분당 지역은 그 고2 때 저렇게 해서 대수랑 미적분원이랑 확통을 만약 가르치면 시험 문제 베이스가 다 수능 평가원 기출이라는 거. 그러니까 고2 거 말고 고3 기준으로 많이 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2학년의 대수랑 미적분원 확통을 준비하기 위해선 고1 겨울방학 2달 동안에 여기에 나왔던 최근에 한 5년, 7년 기출에 있는 모든 수능 평가원 기출을 다 풀고 연습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서도 시험 볼 때 되게 시간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대신에 그렇게 고2를 열심히 보내고 나면 고3 됐을 때 수능 점수가 나오곤 해요. 예전에 그 교과과정 변경되기 전에는 고3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재수생이랑 비빌 수 없었어요. 지난 7년 전에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해도 그래서 제가 그때 고3 우리 반 애들을 대학을 보내는 방법은 학생부종합 면접 준비하고 자소서 써주고 그 다음에 의대 가려면 재수해라. 재수하기 전에 실력의 발판은 닦아주마 였어요. 사실은 수시로 가던가 아니면 재수해라.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가능한 이유는 교과과정 자체가 그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수원 수를 다 2학년 때 땡겨서 분당에서 다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기하가 그러니까 어쨌든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교과과정 변경되는 새로운 세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능 범위에서는 미적분투랑 기하가 빠진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많지 않아서 2학년 때 이미 다 연습을 하고 3학년 때 재수생처럼 모의사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과에서 그렇게 시험 보고 나서 1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수능 평가원 기출을 풀어서 2학년을 잘 보내야 그게 수능과 수능 논술이 다 이어진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온다는 거.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미적분은 킬러 처음에 강의하고면 잘하는 애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이거를 내년에 시험장에서 저희가 풀 수 있어요? 아니. 킬러 문제는 버리는 거. 그런 반응이 얻을 정도로 문제가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고3들이 인강 듣는 거 아시잖아요. 유명 강사들. 한 문제 설명하는데 막 50분씩 쓰기도 해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아주 이러고 보니까 되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먼 일이니까. 아이들은 또 성장하면 나중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6월에 모의고사를 평가원에서 봤는데 6월 모의고사가 미적분 컷이 78점이거든요. 1등급 컷이. 그러면 5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풀려도 서울연고대를 갈 수 있긴 하거든요. 한 문제 정도 틀리면 의대를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게 맞죠. 사실은. 이번에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본 걸로 78, 79가 1등급 컷이었어요. 수학이. 그러니까 5문제를. 근데 더 웃긴 거는 원래 수능의 30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가 6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킬러에서 한 문제만 풀어도 준킬러 한 문제만 풀어도 1등급을 나온 아무리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도 내용이 너무 빡쳐서 분위기가 안 좋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적분도 여기는 이제 내용보다도 이게 똑같은 걸 하는데 반만 여기에 있는 수능 킬러 문제 핵심이라서 요거는 강의로 듣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여기 할 때는 고2를 강의반을 모아서 따로 앞에서 강의 수업으로 합니다. 킬러 보여주고 하는 이유가 여기는 왜냐하면 한 문제를 제가 옆에서 풀어주는 데보다도 이렇게 핵심 짚어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단원이에요. 그래프 그리는 거 보여주고 접근 방법 보여주고 하는 데가 필요한 것이라서. 그리고 확통은 그런 건 있어요. 확통은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확통을 만약에 이 아이들이 가서 수능을 볼 때쯤 되면 지금 지난 7년 동안 나왔던 확통 킬러 문제는 소용이 없을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확통 문제는 문과용 문제라서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확통은 지금 고2, 고3 어린이들 상담하면 확통은 제가 3주 정도, 2주 정도 확통 가르치면 확통 8문제 중에서 5문제는 100% 맞출 수 있어요. 2주만 가르쳐도. 나머지 이제 3문제 중에 한 문제는 좀 편하지만 마지막 세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정도로 이게 지금 확통은 되게 뒤에 세는 거 한두 개 빼고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문과 쪽 확통이 아니라 얘네들은 딱 이렇잖아요. 대수 미적분원 확통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분당 저기 학원 초창기 왔을 때 여기 한 15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10문제씩 나오고 킬러도 골고루 나와요. 그러면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통도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이제 관성에 의해서 대수하고 미적분원하고 미적분투 해야 되나요? 아니요. 빼고 확통하고 가야 돼요.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투 뭐 이렇게 수능 안 나오는 거 하지 마시고 뭐 내신에서 상대평가라는데 그 하지 마시고 확통을 먼저 하고 가는 게 낫다는 거. 그 미적분투가 수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마 제 생각에 분당 지역이 대부분 지금 정시로 기울었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도 절대평가화돼서 별로 부담 없이 낼 확률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닌 학교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연도에 그 학교로 안 갈 거예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잖아요, 그죠? 상대평가라도 여기는 절대평가가 돼서 별로 힘들지 않게 지나갈 것이다. 프린트를 나눠주고 거기에 해설을 써준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똑같이 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의 의미 없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확률이 커요. 지금 기하가 그렇거든요. 지금 기하가 절대평가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기하는 수능을 애들이 안 본다는 전제하에 순회 같은 경우는 다 교과서에서 내고요. 중앙은 킬러를 내긴 하지만 킬러 문제를 선생님들이 다 프린트를 내주고 해설제도 주고 숫자도 안 바꾸고 돼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행을 여기는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수, 미적분원 확통을 하실 때 명심하실 것은 만약에 대수랑 미적분원을 최소한 센으로도 아니면 뭐 수능 평가원 그러니까 그 심한 문제라도 서너 번 이상 반복할 시간이 안 된다면 하지 마시고 그냥 고1 거 하시는 게 좋아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대수나 미적분 다 하고 가야 된다던데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대수 1 미적분원을 어디서 강의를 듣던지 센을 한번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학년 시험 보잖아요. 1년 내내 내신에 치여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뭐 중간에 이제 진짜 열정적인 아이는 대수 미적분원 까먹는데 어떻게 해요? 여름방학 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겨울방학 딱 가서 딱 가잖아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저게 기억이 남아서 고3 딱 끝났을 때 센을 안 하고 바로 수능 문제 풀려면 최소한 서너 번 이상 보고 가야 돼요. 그게 실간이 안 되면 어차피 애들 대부분 다 까먹어서 겨울방학 때문에 쌤부터 다시 해서 평가원까지 고1 겨울방학 열심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고1 시험.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 2를 심하게 올인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중3 겨울방학은 1학기 시험 있는 거에 완전 올인해서 아이들을 중등의 시력이 아니라 고등에 딱 시험 보는 그걸로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가서 편안하게 보고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 얘기예요. 이거 하시고 이거는 복습 안 되면 하지 마시라. 이거 복습을 3번 정도 하려면 죄송한 얘기인데 중2 초반 중반 정도에는 대수 까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중3에 가서 대수를 뭐 여름방학 때 깐다 그러면 어차피 한 번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그 공통수학 기출문제를 풀어오고 나면 그게 큰일 나서 그거 하느라 바쁘고요. 한숨 그리고 이제 애들이 내신 때 되면 계속 못 하잖아요. 저희는 봐요. 애들이 선행이 되고 따라서 내신을 보통 5주라고 생각합시다. 뭐 사실은 빡세게 하면 3주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애들은 끝나고 한 1, 2주 놀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면 중간중간에 수행평가 한다고 한 일주일씩 날리고 그러면 학기 중에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름방학은 3, 4주밖에 안 되잖아요. 겨울방학 때 딱 있는 예를 들면 중1 겨울방학 중2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 때 중3 겨울방학이 고1 시험 준비한다고 치면 중1 겨울방학 그 애기들 어려서 잘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중2 겨울방학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땡겨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옛날에 제가 로드맵 설명해가지고 고등수학 로드맵에서 이게 원래 모든 계획은 역산으로 세야 되잖아요. 수능 날짜부터 수능 날짜 때 뭐 하려면 요때 뭐 해야 되고 요때 뭐 해야 되고 요땐 최소한 요거 하고 현재 중인 당신의 자녀분은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어머님들이 다 한숨을 그날 가서 애들이랑 얘기가 싸우고 막 이랬다는데 그냥 예시를 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그냥 뭐 목표로 뭐 중위권을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최대한 달하는 거의 퍼펙트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서울대 가거나 의대 가는 애들 이걸 다 지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굳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너무 빡세게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수능은 얘기해도 지금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지금 현역 고3이 가서 수능 볼만 합니다.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에 범위 많을 때는 있잖아요. 언제지?
지금부터부터 한 7, 8년 전에는 수능을 딱 보면 수학 등수를 딱 이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1등부터 3,000등 중에서 한 2,000명이 재수생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고3 애들은 학생부 종합 챙기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 수능 챙겨야 되는 동안에 한 달은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이거 하고 미적분하고 기하하고 뭐 하고 치여가지고 연습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해서 지고 나서 재수할 때 다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3 딱 들어가기 전에 좀 서둘러서 하면 쭉 연습 가능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학 공부.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지금 등급제가 바뀌어서 그러면 분당에 수시로 많이 갈 거냐?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등급제로 바뀌어도 대학 정원 똑같고 어차피 분당에 있는 학교 다른 데보다 훨씬 빡세서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인정 안 해주면 저희는 어차피 또 딴 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딴 길은 정시랑 수리논술이고 그래서 저희 반 고3 애들 다 지금 수리논술, 인문논술 쓰고 있습니다. 수리논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2009년, 10년 제가 이제 수리논술 강의하고 서울대, 연대 그때 의대 수리논술 강의할 때는 문제가 대학 수학이 나왔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대학 수학 했던 책 가지고 배우는데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수리논술은 아까 수능 킬러 있는 것까지 연습하면 수리논술은 답안지 쓰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고3반 수리논술은 3월에 개강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에 와서 그 테마별로 쓰고 제가 첨삭하고 이제 그것만 하고 있는데 지금 고3, 고2는 그 얘네들이 미적 기하 확통 중에서 기하 확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리논술이 어려워서 방학 때 따로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리논술이 만약 범위가 저희 수능 범위랑 같아요. 그럼 수능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수리논술이 대학교에서 수능 보는 게 좀 5등급이고 내신도 잘 못 뽑겠다. 그래서 수리논술만이라도 좀 잘한 애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미적분 2나 기하를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약 그걸 내잖아요. 그럼 수리논술을 제대로 붙기 위해서는 그거를 따로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정이고요. 그거는 보통 대학별에서 발표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고3 거는 뭐 1년이나 뭐 이렇게 발표하는 그 예비 기간이 있어요. 그 발표가 나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수능 킬러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지금 수학을 서술형 저희 노트 막 쓰잖아요. 그 연습하고 쓰는 연습을 하면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지금 잊고 계시고 어차피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내신이랑 벌써 답이 없게 되면 어차피 저절로 떠오르거든요. 그때 가서 보통 상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뒤에 1학년 시험 범위나 이 준비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 다 드렸어요. 교재는 보통 이 라인인데 뭐 내용은 얘기를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시예요, 예시고요. 그 아이들의 성장은 제가 드리면 그 러닝 커브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평균적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장대하게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 진짜 밤낮 없이 계속 달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외로 그때 주어진 거 열심히 하면서 애가 갑자기 좀 달라지면 쭉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안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좀 믿어주시고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좀 주시고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